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되고 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을 이루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함수 그리고 수학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이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방정식들 내에 이제 미분 요소, 적분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수학적 기법들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표현 방법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그런 행렬 연산 기법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이미 쭉 다뤄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제 2x2 행렬, 즉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도 연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3 곱하기 3 행렬, 이제 차원을 이제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제 크기를 보시면 이제 3행 3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행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행렬을 적용시키는 예에서는 보통 어떤 선형방정식이라는 것을 정의한 뒤 그 선형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즉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을 간단한 어떤 한 가지의 수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되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하고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뭐 역행렬이나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의 해의 형태, 즉 자명한 해가 존재하느냐, 해가 한 가지 존재하느냐,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판별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때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기법, 형태를 이용해서 적용시킨 뒤 풀이하고 우리가 또 의미 있는 값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것의 리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형 변환에,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 즉 어떠한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좌표가 있을 때 행렬이라고 하는 어떤 변환 요소에 의해서 이 어떤 좌표계가 또 다른 좌표계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차원 좌표계가 3차원 좌표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 이제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2차원 좌표계에 있던 XY 좌표가 이제 YX라는 좌표로 이제 값이 뒤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직사각형을 의미하던 4개의 점이 이제 어떤 사다리꼴을 나타내는 혹은 평행사 변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양의 좌표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단 이러한 좌표계의 변환뿐만 아니라 굉장히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 혹은 경제적, 경영학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환 요소와 어떤 규칙에 의해서도 이런 선형 변환 자체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행렬을 주로 이용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것이고, 그 행렬에 대한 연산 기법과 그리고 그 행렬을 이용한 수학적 기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며 그런 어떤 기본적인 행렬 연산 기법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행렬이 어떠한 다양한 형태로 또 표현이 되고 그 표현된 내용들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어떤 뭐 전기적인 그리고 이제 경영학적인 경제적인 요소에도 많이 적용이 돼서 이런 의미들이 각각 부여가 되므로 어떠한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화돼서 혹은 의미 있게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수학적 기법을 통해 풀어내면 우리가 원하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혹은 설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영대 수학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 단지 수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 수학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를 통해 함께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양한 분야라고 한다면 뭐 전기, 그리고 어떤 뭐 교통 흐름을 다루는 분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학적인 분야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서영대 수학에서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서영대 수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사실 저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형방정식. 실제로 선형대 수학에서 다루는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선형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지, 다양한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을 때 그 수식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들, 이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다 정리를 해보셨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이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자명한 해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즉 직선이 만약에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을 뭐 고등학교 과정 때 뭐 대입법을 풀거나 여러분들 가강법을 해서 푸는 과정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이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양한 수식들, 한 3개 이상의 수식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그 해를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익힌 뒤 여러분들과 함께 곡선 맞추기, 공학 분야에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할 때, 획득된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 혹은 그 실험 상황의 결과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점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함수화해서, 뭐 2차,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함수화하면 이 함수의 개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곡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학적인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전기회로에는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행렬 연산 기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통 흐름 분야에서도 실제로 교통 흐름을 분석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교통 정체가 좀 발생할 것 같다, 혹은 이 부분에서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된다는 어떤 가정이 존재할 때 실제로 교통 흐름으로서 이 정도의 교통량은 이제 유지를 해야지, 혹은 허용을 해야지 원활한 교통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로 전부 다 이 행렬에 대한, 그리고 선형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한 뒤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함께 다뤄본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행렬을 이용한 선형 변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e Matrix of Linear Transformation, 즉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선형 변환의 이 리니어, 즉 선형 방정식의 이제 그 선형이라는 그 의미로서 리니어 알제브라로 우리가 이제 한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 y, 즉 2디멘셔널 스페이스죠. 2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되는 x, y 좌표가 4개가 존재를 한다고 할 때 이 좌표가 어떤 선형 변환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변환이 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학적으로 단순히 이 기하학적 형상을 변환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곡선 맞추기나 교통 흐름이나 전기회로 같은 분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기하학적 변화,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선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고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해석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형상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눈에 보이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선형대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차원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고 많이 다뤄보셨던 내용일 수가 있죠. 자, 선형 변환이라고 할 때, 자, 2차원 평면에서 x, y 좌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 평면으로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만약 변화된 값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a, b, c, d라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 좌표계에서 x, y에 대해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 프라임은 a x 플러스 by라는 형태로 결과가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cx 플러스 dy라고 하는 형태의 변환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행렬 단원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환의 과정을 실제로 행렬로 표현을 한 뒤 기존 좌표에 대해서 곱하면 변환된 좌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기본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는 이러한 선형 변환 관계에 대해서 결과적인 변환된 이 결과 값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때 이 각각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수식이 만족될 수 있는 공통의 x, y를 구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론적으로 본다면 선형 변환에서 이미 이 변환된 결과가 주어졌다고 할 때의 그 거꾸로 왔을 때, 역으로 왔을 때 x, y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과정으로서 수학적 응용 분야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이런 선형 변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선형 대수학이 발전을 해오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표 변환으로서 다양한 기하학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런 선형 변환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변환 과정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행렬에 대한 연산 방법과 그리고 행렬을 이렇게 연산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정리들에 대해서, 레마라고 하죠. 그런 정리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렬의 연산 기법, 이런 어떤 정의와 기법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전에 이미 이런 선형대수학을 연구하시고 발견해내시고 적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발견해내고 찾아내서 정리하신 분야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들이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법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해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머릿속에 정립이 된다면 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분야가 아닌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분야들이 그리고 정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리들을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하시고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면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 전혀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지오메트리컬한 어떤 개념적인 이해들을 어렵지 않게 담고 이제 함께 그 수학적인 부분과 합쳐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선형 변환을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형 변환을 다룰 때 같은 차원에서 변환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도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형 변환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면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그러실 거고요. 한번 이러한 흐름으로 간단한 문제 하나 정리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형 변환, 즉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아래와 같다. 즉 X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행렬 A가 곱해지면서 이제 새롭게 변환이 되는 이제 과정이 존재를 할 때 이때 T라고 하는 것, 즉 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양한 기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즉 변환 과정을 의미하고요. 즉 요 과정을 다 의미를 하는 것이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의 T를 써서 사용도 하지만 보통 F라고 하는 이제 펑션의 약자를 써서 이제 그 펑션 자체가 이러한 정의역이 있을 때 이러한 치역으로 이제 변환을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러한 또 변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보통 T 아니면 F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얼 값으로서, 즉 실제 존재하는 실수로서 제곱과 세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차원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차원. 2디멘셔널 스페이스냐, 3디멘셔널 스페이스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은 여러분들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3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공간 자체는 3차원 공간, X, Y, Z 좌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있죠. 근데 수학적인 차원을 본다면 굉장히 수십 차원까지도 여러분들 정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좌표계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2디멘셔널 스페이스, 즉 2차원 공간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지금까지 X, Y 좌표로 평면의 좌표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고, R3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던 3차원 공간의 좌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굳이 좌표가 아니더라도 3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변환을 보시면 2차원 좌표 혹은 2차원 공간을 3차원의 좌표로 혹은 공간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선형 변환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보시면 이 T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호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다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자,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은 자, X1, X2라고 하는 1차원, 2차원 각들이 다 차원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1차원, 2차원 좌표들이 이 T라고 하는 이 변환 안에 값에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1차원적인 이 값과 그 다음에 2차원적인 이 값을 이용해서 세 개의 값이 여러분들 3차원의 값으로 1, 2, 3 나눠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서 표현이 되면서 각각의 1차원, 2차원, 3차원의 이제 결과로서 세 개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행렬 A를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트랜스포메이션 안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변환 과정으로서 이제 행렬로 표현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제 T라고 하는 변환에 X1과 X2 이제 2x1 행렬이라고 하는, 즉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향후에 칼럼 벡터라고 해서 이제 일행을 이제 1열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행들은 다 차원을 의미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벡터라는 개념과 동시에 함께 향후에 더 자세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될 때 이렇게 변환된다라는 것을 지금 중점으로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에다 이러한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거를 AX라고 하는 행렬 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변환을. 그러면 그 변환되는 행렬은 어떻게 표현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보면 이 R2라고 하는 이제 2차원 공간 안에 전부 다 표현이 되는 값들이다. 여러분들 집합 기호로서 원소들이 표현이 된다는 것,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 그래서 모든 X라는 좌표
x라고 하는 이 값들이 2차원 공간 안에 다 존재하는 녀석들이다. 그리고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향후에 또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쭉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간단한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는 표준 기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자, 이 표준 기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벡터를 표현할 때, 차원을 표현할 때 필요한 값들이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단위 벡터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셨을 텐데, 그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벡터를 표현할 때 필요한 방향과 크기 1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값을 이제 의미하는 벡터로서 이제 기준이 되는 벡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베이시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차원의 기준을 표현하는 벡터가 되는 것이죠. 차원의 기준을 표현하는 어떤 벡터의 값이고,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여러분들, 자, 이제 E1을 1, 0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E2를 이제 여러분들 0,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E1을 1, 0이라고 표현하고 E2를 0, 1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 2차원 공간 안에서 X축으로 뻗어나가 있는 하나의 벡터를 의미하고요. 자, 여러분들 선형대사학은 개념적으로, 즉 지오메트리컬하게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의 행렬의 정의가 되는, 여러분들 아까 n/1이라고 하는 100칼럼 벡터를 의미하는 그 행렬 값들이 그 차원 공간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화살표 형태로 머릿속에서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벡터의 개념과 뭐 스칼라의 개념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하나씩 정의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중요한 요소들과 어떻게 정의가 돼서 적용되는지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E1은, 자, 여기 만약에 X1, X2라고 하는, 더 이상 Y좌표는 항상 Y축으로 많이 사용했던 세로축은 더 이상 Y로만 항상 표현된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X1이 가로축이었다면 X2는 세로축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원을 의미하고요. 직교좌표계의 그 값을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것을 벡터 표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1,0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좌표가 될 것이고요. 벡터가 될 것이고, 이 값은 이제 0과 0,1이라고 하는 이 위로, X2라고 하는 이제 차원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0,1 이런 좌표로서 벡터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탠다드 베이시스로서 표현이 된다는 이유는 이렇게 1,0과 0,1 두 가지를 이용하면 2차원 공간 안에서 표현이 안 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 E1과 E2의 적절한 상수배를 이용해서 어떠한 새로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상수 A 곱하기 E1 플러스 적절한 상수 B 곱하기 E2라는 변환을 적절히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벡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벡터를 다 정의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의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런 어떤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존재할 때, 자, X라고 하는 벡터를 표현해 보면, 자, X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X1, X2가 되고, 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1, 0, 그 다음에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각각의 차원으로 따로따로 보자 이겁니다. 0, X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값은 여러분들 1과 0이 E1이고, 그리고 0, 1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 E2이므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X1, E1 플러스 X2, E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각각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T라는 것이 선형 변환을 의미했기 때문에 T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 선형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tx x라고 하는 벡터를 넣으면 어떤 변환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요 값이 넣어져서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t 선형 변환 x1, e1 플러스 x2, e2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x1, x2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정리들은 이제 향후에 이론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 할 때 다시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함수에서 그 안쪽에 있는 상수곱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선형성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었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x1, 이제 t2 그리고 플러스 x2, t2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하고요. 자, 우리는 이 값을 이제 행렬로서 다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행렬로서 다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수식을 적절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t2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원바이 1 곱하기 2 행렬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자, 여러분 살짝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이제 바로 x1, x2라고 하는 이제 벡터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 tx라고 하는 벡터가 이 변환의 정의역으로서 들어오게 됐을 때 그 결과가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 이제 x라고 하는 이제 어떤 변환 행렬과 x1 이제 x2가 곱해졌을 때의 값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등가 관계에 의해서 요 a라고 하는 선형 변화는 여기서 정의된 행렬 t에 의해 표현이 되는 값과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행렬끼리 서로 없어질 수가 있고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이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 a는 t21 그리고 t22 이렇게 정의를 한 뒤 한번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 t2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t10을 의미하죠. 1과 1, 0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과정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2디멘셔널 스페이스를 3디멘셔널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죠. 이렇게 바꾸자. x1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x2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러분들. 1 마이너스 2 곱하기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그대로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그랬고요. 변환 관계에서 3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두 번째 요소 해서 0 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이 값은 이제 3 곱하기 1 행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0,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22를 넣었을 때는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된다면 0과 1을 넣었을 때의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똑같이 값을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두 번째 마이너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값을 3과 곱한 뒤 마이너스 두 번째 값은 이제 5와 곱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두 번째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변환 행렬이 a라고 하는 값은 t21 그리고 t에 e2를 넣은 값으로서 표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해진 값들을 이제 a라고 정의를 한 행렬로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t21을 넣은 값은 1, 0, 3 그 다음에 t22를 넣은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 과정 자체를 어떤 정의역 벡터라고 하는 x1, x2가 존재를 할 때 그 변환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행렬의 형태로서의 변환 행렬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선형 변환 자체를 이런 행렬의 형태와 행렬의 연산 기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과정이었고요. 우리는 요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요 뒤쪽에 이제 x1 곱하기 x2라고 하는 요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곱하고 더해지고, 그다음에 곱하고 더해지고, 곱하고 더해지고, 또 세 번째 행까지 곱하고 더해지면서 이미 여러분들 문제에서 정의가 되어 있던, 이제 살짝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문제에서 정의가 되어 있던 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행렬이라고 하는 선형 변환으로서 표현을 해주게 된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선형 변환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차원까지도 이제 바꿔주면서 변환이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근본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고 난 이후에 각가지 정리들에 대해서 이론들이죠, 사실. 행렬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런 행렬끼리는 뭐 이렇게 되고, 행렬을 또 뭐 대각화한다라는 과정과, 그리고 분해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여러 가지 행렬의 정의들을 이용해서 이론을 공부한 뒤 다양한 분야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변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선형 방정식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분야로 넘어갈 텐데,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다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딱 받아들이실 때 어렵게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아,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는 또 정의들은 뭐 새로운 뭐 외계 언어가 아니라 수학적인 기호들을 이용해서 단순히 원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그 부분까지 잡을 수 있도록 흐름을 정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방정식. 여러분들 지금 두 미지수 AB가 0이 아닐 때 이제 AX 플러스 BY는 C로서 표현이 되는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제곱이나 스퀘어나 루트나 로그, 지수 이런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형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1차원적인 곱하기 더하기로만 표현이 되는 수식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에 개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함수 앞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상수의 곱은 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선형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선형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예제 풀면서 이런 형태로 행렬이 표현이 됐었죠. 그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 E1, E2라고 하는 기절을 이용해서 X1, E1 플러스 X2, E1은 뭐 X다 라는 형태로 행렬이, 이런 지금까지 우리는 상수만 이 안에 표현이 될 수 있었고, XY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만을 표현하는 값으로 선형 방정식을 표현했었다면, 이제 선형 대수학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즉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변수 값들이 이제 멀티베리어블로서 다차원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값으로서 선형 방정식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이제 1차원적인 값들만 표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x 플러스 y는 5이고 2x 마이너스 y는 4라고 하는 이러한 선형 방정식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다면, 이때 동시에 만족하는 이 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이 수식은 함수가 돼버리면서 x에 넣는 대로 족족 y가 정의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식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으라 한다면 바로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될 것이고,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이제 x는 이제 3이라는 값과 y는 2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 즉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값들을 그래피컬하게, 즉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2다 하면 이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제를 풀 수가 있고,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풀이하려고 해석을 하다 보면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바로 보이진 않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해가 한 개만 존재하는지 두 개, 세 개, 네 개 쭉쭉 굉장히 많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조건으로서는 이런 어떤 x 그리고 y라고 하는 평면의 좌표계에서 2차원 좌표계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게 되죠. 즉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직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지고 즉 3,2라고 하는 교차하는 지점을 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수식에 대해서 여기 직선으로 쭉 나아가면서 수직으로 떨어진 일정 거리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해가 없는지, 그렇죠? 해가 아예 없는지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죠. 이 직선도 만족시키고 이 직선도 만족시키는. 근데 이제 요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수식과 겹쳐져서 요 방정식과 겹쳐져서 그려지면 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 겹쳐지기 때문에 요 수식에도 그리고 요 함수에도 이 함수에 만족한다는 것은 곧 다른 함수에도 동일하게 만족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2차원적인 평면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립방정식이 해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지 한 가지 존재하는지 해가 아예 없는지를. 근데 이제 이러한 2차원적인 것만이 아니라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보면 3차원 공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3차원 공간으로 넘어온다면 여러분들 이제 3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차원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x1 플러스 x2, x3는 2, 그리고 이제 2x1 플러스 3, x2 플러스 x3는 3, 그리고 이제 x2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x3는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로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즉 3차원이라는 얘기죠. 3차원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 개를 풀어보면은 자명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x1 그리고 x2는 1, 그 다음에 x3는 2라는 이 값을 유일하게 한 개의 해로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수식을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든 가간법을 이용해서 풀어서 풀 수는 있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을, 근데 이 결과를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3차원 공간 자체는 여러분들 평면을 의미하고 그 평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 평면과 수식 하나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수식에 의해서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두 개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직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 평면이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면 이 점에서 한 개의 유일한 이 평면과 이 평면과 이 평면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 개의 점이 바로 유일한 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해가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평면이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판단하듯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행하고 떨어져 있으면 서로 해가 없다는 것처럼 평면이 서로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해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 있을 때 다른 평면 또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평면이 또 여기서 만나게 돼서 이제 직선 하나가 많은 해로서 이제 이 평면에도 이제 적용이 되고 이 평면에도 적용이 되고 이 평면에도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도, 즉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연립방정식의 형태로서 해가 유일한지 아닌지, 해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선형 방정식들을 이용한 표현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라는 겁니다. 행렬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정의할 때 그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의한 뒤 우리가 그 약속된 기호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적용시켜 풀어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향후에 이제 정의에 대해서 더 정의하고 정리해 나갈 것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수들이 존재할 때 그 수들의 여러분들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양적으로만 보면 이렇죠. 그 수들이 직사각형 그 틀 안에서 어떤 직사각형 모양을 이루면서 배열의 형태로 쭉쭉쭉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이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들을 행렬의 이제 원소라고 하죠. 원소. 행렬의 원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A라고 하는 것 안에 1, 7, 4. 예를 들어서 이제 2, 3, 0, 5, 1,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 자,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형태로 쭉쭉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를 이제 1, 7, 4, 2, 3, 0, 5, 1, 마이너스 2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행렬이라고 하고요. 요 행렬 내부에 이제 부분 행렬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부분 행렬. 자, 부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서브 매트릭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자, 서브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P는 이렇게 1, 7, 2, 3, 5, 1이라고 하는 행렬이 존재할 때 이 P를 A의 부분 매트릭스, 부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런 이제 부분의 행렬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원래 존재하던 행렬의 부분 행렬이다, 서브 매트릭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분 행렬은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정의해 주기만 한다면 그 행렬은 전부 다 부분 행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7430 그리고 5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다 부분적으로 떼오기만 한다면, 하지만 직사각형의 모양만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져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연속적인 배열의 형태만 가져오게 되면 그 값을 바로 부분 행렬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이제 우리가 정의했던 행열이 존재할 때 행과 열의 개수가 동일한 행렬을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해서 정방 행렬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를 하는데, 그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대각에 위치하는 요 부분에 위치하는, 즉 이렇게 3 곱하기 3 행렬로 표현한다면, 자, 이런 형태로 이 대각의 위치에 1의 값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이제 향후에 더 정의를 하겠지만 이 단위 행렬은 마치 우리가 스칼라 값을 정의하는 이제 실수 연산 단원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그런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곱해지면서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행렬을 단위 행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보셨던 이런 어떤 선형 방정식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 그 앞에 개수들을 따서 행렬의 형태로 표현해 준,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 그 A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변환 행렬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개수 행렬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조금 전에 봤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2라고 하고, 2x1 플러스 3x2 x3는 3, 그리고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x3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6이라고 할 때, 요 변수들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베리어블들의 앞에 표현이 되는 이 개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111. 자, 행렬 만드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 3, 1, 그리고 이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정의한 뒤 우리가 이제 x1, x2, x3라고 정의를 하고 이 결과가 2, 3,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요 과정에서 바로 요 값이 이제 A 매트릭스로서 선형 변환을 만들어주는 변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행렬을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가 부를 때 이제 개수 행렬이라고 합니다. 개수 행렬. 자, 개수 행렬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요 각각의 변수들 앞에 개수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행렬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개수 행렬이 정의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자, 이제부터 요 x1, x2, x3라고 하는 이제 이 베리어블, 즉 변수 값을 없애고 요 안에다가 개수 행렬 안에다가 이걸 첨가시킬 겁니다. 11-2에서 한 열을 늘리고요. 그 열에 이 결과값을 넣어주는 것이죠. 2, 3,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이제 정의만 해주면 이 행렬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첨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표현이 되는 이 결과값들을 한 열에다 넣어서 첨가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제 개수 행렬이다 라고 해서 이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자,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결과값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제 첨가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첨가 행렬이다 라고 해서 이 값을 이제 오그멘티드 됐다 라고 해서 자,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하므로 이제 첨가 행렬과 개수 행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 목차에서 보셨겠지만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지금까지 표현됐던 선형 방정식으로 정의됐던 연립 방정식들을 이제 근위에 하나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뭐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쓰지 않고 이제 행렬로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물론 뭐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역행렬을 구해서 요런 이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들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러한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요 안에 있는 이 개수 행렬을 어떻게 적절히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요 x1, x2, x3의 값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이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수 행렬을 만들고 그 오른쪽에 이 결과값을 정리를 한 뒤, 그럼 첨가 행렬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첨가 행렬이 만들어진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을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이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이 어떠한 형태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이 향후에 실제로 연립 방정식으로서 풀이가 될 때 이러한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손쉽게 다양한 선형 방정식들이 존재하면 이 다양한 선형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을 이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것까지. 그리고 향후에 뭐 전기회로나 교통흐름 이런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우스-요르단 소거법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